동해 바다 한가운데 한 남자가 작은 목선 위에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파도에 몸이 휩쓸리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둠 속에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파도 소리 사이로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는 그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한국말이었습니다. 과연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는 어디서 와서 왜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시입니다. 동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항구 도시죠. 어릴 적만 해도 바다에 나가면 명태며 오징어가 지천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방파제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면 금방 고기가 물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바다를 바라보면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 바다가 세상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바다가 언젠가 제 목숨을 건 탈출의 길이 될 줄은요. 청진은 북한에서도 큰 항구 도시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철강 공업이 발달했던 곳이죠. 우리 아버지도 제철소에서 일하셨고 할아버지도 그곳에서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집집마다 누군가는 제철소나 항구에서 일했습니다. 그게 청진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청진항 부두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항만 노동자 같은 겁니다. 배에서 내리는 화물을 나르고 짐을 싣고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겨울이면 어둠 속에서 출근해서 어둠 속에서 퇴근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부두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밧줄을 잡고 화물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일해도 월급이라는 게 고작 북한 돈으로 3,000원 정도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한 달에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걸로는 쌀 한 킬로도 제대로 못 삽니다. 장마당에서 쌀 한 킬로에 5,000원은 했으니까요. 한 달 월급으로 쌀도 한 킬로 못 사는 게 북한 노동자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장마당이라는 게 우리나라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요. 거기서 쌀이며 옥수수,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을 몰래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제 아내도 장마당에서 두부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콩을 불리고 맷돌로 갈아서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한 모에 1,000원씩 받고 팔았죠. 하루에 10모 정도 팔면 10,000원. 그게 우리 가족 하루 식비였습니다. 아내는 참 억센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힘이 어찌나 센지 두부 만드는 맷돌을 혼자서 돌렸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트고 피가 나도 콩을 갈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배불리 먹여야지라며 웃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딸은 21살, 아들은 17살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어머니를 닮아 착하고 예뻤고 아들은 제 성격을 닮아 고집이 셌습니다. 딸아이는 어머니를 도와 두부를 팔러 다녔고 아들은 중학교를 다니면서 방과 후에 장마당에서 담배를 팔았습니다. 17살 아이가 담배를 파는 게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북한에서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먹고 살려면 아이들도 일해야 했으니까요. 그 시절엔 말이죠. 배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쌀이며 옥수수를 나눠준다는 건데 실제로는 한 달에 한두 번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나와도 양이 턱없이 모자랐죠. 일제시대 배급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한 사람당 하루에 700g씩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300g도 안 됐습니다. 그나마도 옥수수가 섞여 있었고요. 그러니 모두들 장마당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겨울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난방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연탄도 배급이 안 되고 나무를 구하러 산에 가야 했습니다. 손발이 얼어 터지는 추위 속에서 나무를 해다가 떼야 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6.25 때 겪으셨다던 그런 추위를 2000년대에도 똑같이 겪고 있었던 겁니다. 밤이면 식구들이 한 방에 모여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습니다. 체온으로 서로를 녹이는 거죠.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두세 시간 들어오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전기가 들어오면 식구들이 모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올 때 모든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모든 게 미제국주의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 김정일 장군님 덕분에 우리가 산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직장에 나가면 생활총괄하는 걸 했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자아 비판하는 시간이죠. 어제 나는 혁명적 열의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른 동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바로 찍혔습니다. 집에도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초상화를 깨끗이 닦아야 했습니다. 먼지라도 앉으면 불경죄로 끌려갑니다. 명절 때는 초상화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했습니다. 마치 조상, 제사 지내듯이 말이죠. 그렇게 살면서도 가끔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중국 배가 청진항에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요. 그 배에 탄 중국 사람들을 보면 옷차림부터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튼튼한 옷을 입고 먹을 것도 넉넉해 보였습니다. 담배를 피우는데 우리가 피우는 거랑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중국제 담배는 향이 좋고 연기도 부드러웠습니다. 같은 사회주의 나라인데 왜 저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부두에서 일하다가 중국 선원 하나가 버린 비닐봉지를 주었습니다. 중국 과자 봉지였는데 안에 과자 부스러기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몰래 입에 넣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달고 고소한 맛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말이죠. 그 균열은 곧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 균열이 무너져 내린 건 2016년 겨울이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괜찮아. 감기일 뿐이야 라며 웃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비가 얼만데 그냥 참으면 나아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병원이 공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의사를 만나려면 뇌물을 줘야 하고 약을 받으려면 또 돈을 내야 합니다. 주사 한 대 맞는데도 10,000원은 들어갑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병원이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의 기침은 더 심해졌습니다. 밤새 기침을 하다가 피를 토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내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아내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결핵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어요. 약이 필요한데 의사의 말은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약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약값을 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돈을 모두 긁어 모았습니다. 장마당에서 모아둔 돈, 아이들 학비로 준비한 돈,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결핵약은 중국에서 들여온 거라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한 달치 약값이 북한 돈으로 10만 원이었습니다. 제 월급의 30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빌렸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도 손을 벌렸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아내가 죽어갑니다 라고 애원했습니다. 모두들 안타까워했지만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겨우 3만 원을 모았습니다. 한 달치 약값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약을 사러 장마당에 갔습니다. 거기서 몰래 중국 약을 파는 장사꾼을 만났습니다. 결핵약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사흘치밖에 못 썼습니다. 이걸로는 낫지 않습니다. 최소 석 달은 먹어야 해요라는 장사꾼의 말에 저는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약을 건넸습니다. 사흘치밖에 없다는 말은 참아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약하게 태어나서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야. 약 더 구할 테니까 조금만 버텨. 하지만 더 이상 돈을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두에서 화물을 훔쳐 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죽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가 벌을 받습니다. 할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도, 손자도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사흘 후, 약이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말랐고, 기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피를 토했고, 숨소리는 가늘어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내의 손을 잡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21일, 아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45살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잘 부탁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시신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우리 식구는 그렇게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던데.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런 건 못 봤을 거예요. 약 한 알 구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장례를 치르는 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잘못됐다는 걸. 김일성 주석님이니 김정일 장군님이니 하는 사람들의 초상화는 깨끗이 닦으라고 하면서 정작 인민들은 약 한 알 못 구해서 죽어가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평양에서는 불야성을 이루며 산다던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어디에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저와 아이들이 끝장나는 겁니다. 아내의 묘를 만들고 돌아오는 길에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중국 사람들은 병원비 걱정 안 한다던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가 만들던 두부 맷돌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맷돌에는 아직도 아내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체제에 대한 신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내 없는 집, 어머니 없는 아이들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죽게 놔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 충격과 깨달음은 곧 더 큰 위기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부두로 나갔습니다. 딸아이는 어머니 대신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았고 아들은 학교를 마치고 담배를 팔러 나갔습니다. 우리 식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없는 삶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부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성철이 아버지, 큰일 났어요. 딸아이가 보위부에 끌려갔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위부라는 곳은 우리로 치면 정보기관 같은 곳입니다. 한 번 끌려가면 무사히 나오기 힘든 곳이죠. 저는 뛰어서 보위부로 갔습니다. 문 앞에서 보위부원에게 물었습니다. 제 딸이 여기 왔다는데 무슨 일입니까? 보위부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딸년이 불법 물건을 팔았어. 남조선 것을 퍼뜨린 죄야. 남조선 것.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북한에서 남조선, 그러니까 한국 물건을 갖고 있다가 걸리면 끝입니다. 특히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USB는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이가 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보위부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위부원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봐주길 바라? 그럼 돈을 내야지.
중국 돈 1000달러면 풀어주지. 1000달러. 북한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10년을 일해도 못 모을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누나가 뭘 팔았니? 아들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USB요. 장마당에서 다들 팔아요. 누나도 돈 벌려고.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딸아이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21살밖에 안 된 어린 것이 위험한 물건인 줄도 모르고 판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안을 뒤졌습니다. 숨겨둔 돈이 있나 찾아봤습니다. 아내 장례 치르고 남은 돈이 전부였습니다. 10만 원, 1000달러는커녕 100달러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친척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촌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만나는 사람마다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딸아이가 보위부에 잡혔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팔았다고? 그건 중죄야. 자네 식구 전부 수용소 갈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정치적 죄를 지으면 가족 전체가 처벌받습니다. 할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도 손자도 끌려갑니다. 연좌제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뛰어다녀서 겨우 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중국 돈으로 200달러 정도였습니다. 1000달러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들고 보위부로 갔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제발 딸을 풀어주십시오. 보위부원은 돈을 세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밖에? 장난하나? 1000달러 다 가져와. 일주일 안에 못 가져오면 딸려는 수용소로 보낸다.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일주일은 너무 짧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보위부원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한 달. 내가 여기 주인이야? 일주일, 하루라도 늦으면 끝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울었습니다. 46살 어른이 길거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루 한 끼도 힘든 날들인데 1000달러를 어디서 구합니까? 집을 팔아도 장기를 팔아도 그 돈이 안 나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중국으로 가서 일하겠습니다. 거기서 돈 벌어올게요. 17살짜리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니? 아버지가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굶주림도 견뎌냈고 아내를 잃은 슬픔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딸을 구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발이 얼어 터지는 겨울인데도 땀을 흘리며 뒤척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장마당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돈놀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사채업자 같은 거죠. 형님, 돈 좀 빌려주십시오. 딸이 보위부에 잡혔습니다. 그 사람은 담배를 피우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800만 원입니다. 그 사람은 웃었습니다. 빌려줄 수는 있지. 하지만 이자가 한 달에 50%야. 못 갚으면 자네 집은 물론이고 아들까지 데려간다. 저는 주저했습니다. 50% 이자라니 한 달 후엔 12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돈을 갚습니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딸을 살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빌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800만 원을 빌렸습니다. 200만 원과 합쳐서 1000만 원, 중국 돈 1000달러를 만들었습니다. 보위부로 달려가 돈을 건넸습니다. 보위부원은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딸려는 풀어주지. 하지만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다음엔 봐주지 않는다. 딸아이가 나왔을 때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딸아이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1200만 원의 빚이 생겼다고. 한 달 후면 사채업자가 찾아올 거라고. 그 돈을 못 갚으면 우리 식구가 다 끝난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내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듯이 아이들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사진을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체제 아래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결심이 확고해진 건 빚쟁이가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일했지만 200만 원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1200만 원을 갚으려면 1000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사채업자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동네 건달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돈은 준비했나? 사채업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20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사채업자는 돈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시간. 약속을 어겼으니 이자가 또 붙었어. 이제 1800만 원이야. 1800만 원. 제가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사채업자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 팔면 얼마 받겠어? 300만 원. 그것도 모자라네? 그럼 아들을 데려가야겠어. 중국에 팔면 500만 원은 받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안 됩니다. 제발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사채업자는 비웃었습니다. 다른 방법. 그럼 자네가 중국으로 가든가. 거기서 돈 벌어와.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아이와 아들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셋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떡해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북한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아내를 잃었고 딸은 보위부에 끌려갔고 이제 빚쟁이들이 아들까지 데려가려 합니다. 자식들만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가면 북송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다시 보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식구는 전부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탈북은 북한에서 가장 무거운 죄 중 하나니까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바다로 가는 방법이요. 저는 청진항 부두 노동자였습니다. 배에 대해서는 조금 알았습니다. 작은 목선으로 동해 바다를 건너면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위험했습니다.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고 북한 경비정에 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을 각오는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부두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혹시 작은 배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어떤 동료는 미친 짓이라고 했고 어떤 동료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한 노인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철이, 무슨 생각하는 건지 알겠네. 하지만 쉽지 않아. 바다는 험해. 특히 겨울 바다는 말이야. 그리고 경비정들이 순찰을 돌아.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도 가능합니까?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능은 해. 몇 년 전에 한 사람이 성공했다는 소문을 들었어. 하지만 10명이 시도하면 9명은 죽는다고 봐야지.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각오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아내에게 묘지에 가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지키지 못했지만 아이들만큼은 살릴게요. 저 아이들을 자유로운 땅에서 살게 해줄게요. 배를 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두에서 버려진 낡은 목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길이가 4m 정도 되는 작은 배였습니다. 원래는 고기잡이 배였는데 너무 낡아서 버려진 거였습니다. 주인에게 물어보니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밤마다 몰래 그 배를 수리했습니다. 구멍 난 곳을 나무 판자로 막고 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엔진은 없었지만 노를 저으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료도 필요 없으니 더 조용하게 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식량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옥수수빵을 샀습니다.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물도 준비했습니다. 플라스틱 통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걸 사세요? 저는
혹시 몰라서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탈북 계획을 말하는 순간 아이들이 놀라서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북한에서는 벽에도 귀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별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묘에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고향 집을 둘러봤습니다. 어릴 적 뛰놀던 골목, 아버지와 낚시하던 방파제, 어머니와 장 보러 가던 장마당. 모든 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 묘소에도 갔습니다. 두 분 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어머니는 5년 전에 가셨습니다.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이 땅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식들을 살리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떠나기 이틀 전 딸아이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바다로 가야 할 것 같다. 한국으로 갈 거다. 아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저는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무섭지? 나도 무서워. 하지만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어. 아버지를 믿어라. 딸아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묘는요? 엄마 묘는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꼭 안았을 뿐입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희들만이라도 살려야 해. 마지막 밤,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웃고 울었던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난 곳이었습니다. 모든 게 아쉬웠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가자. 조용히. 셋이서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눈물이 나서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항구로 가는 길, 저는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디 우리를 지켜주세요. 자식들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손을 잡은 아이들도 떨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배에 올랐습니다. 작고 낡은 목선이었습니다. 이 배로 동해를 건넌다는 게 미친 짓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진 땅을 바라봤습니다. 출발한다. 그렇게 우리의 생사를 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우리는 청진항을 떠났습니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바다는 검은 괴물처럼 우리를 삼킬 듯 일렁였습니다. 파도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노를 저었습니다. 딸아이와 아들은 배 가운데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딸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힘을 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지킬게. 조금만 참아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이 작은 배로 바다를 건넌다는 게 미친 짓 같았습니다. 1시간쯤 노를 저었을까요? 뒤를 돌아보니 청진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고향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땅, 부모님이 묻혀있는 땅, 아내가 잠들어 있는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수 없었습니다. 노를 놓을 수 없었으니까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젊지 않은 몸으로 계속 노를 젓는 게 힘들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파도에 떠밀려 다시 북한 쪽으로 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17살 아이가 노를 잡았습니다. 둘이서 노를 저었습니다. 아들의 손도 금방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악을 쓰며 노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가 누나랑 아버지 꼭 지킬게요. 아들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4시간이 지났을 무렵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동쪽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청진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바다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딸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기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멀리서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들켰습니다. 노를 더 빨리 저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들과 함께 미친 듯이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배는 너무 느렸습니다. 경비정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확성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배, 멈춰라. 즉시 멈추지 않으면 발포한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절대 멈추지 마. 계속 저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동해 바다에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주변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비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확성기 소리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원래 종교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늘에 누군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안개를 보내셨다고 믿었습니다. 1시간 동안 안개 속에서 노를 저었습니다. 방향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남쪽으로 간다고 믿으며 저었습니다. 안개가 걷혔을 때 경비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도가 점점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딸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저는 딸아이를 꼭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손으로 물을 퍼냈습니다. 저도 노를 놓고 물을 퍼냈습니다. 하지만 물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 배가 가라앉는 것 같아요. 아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낡은 배라 구멍이 많았던 겁니다. 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벗어서 구멍을 막았습니다. 아들도 자기 옷을 벗었습니다. 딸아이도 외투를 벗었습니다. 옷으로 구멍을 틀어막으면서 물을 퍼냈습니다. 겨울 바다라 물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었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정오쯤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새벽 2시 30분에 출발했으니 거의 10시간을 바다에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저 목말라요.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해 온 물통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물통이 파도에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한국에 도착할 거야. 하지만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너무 지쳐서였습니다. 17살 아이가 10시간 넘게 노를 젓고 물을 퍼냈으니 당연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배 한쪽에 눕혔습니다. 딸아이도 탈진 상태였습니다. 저 혼자 노를 저었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바다를 헤맸습니다. 한국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말 이 방향이 맞는 겁니까?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그냥 바다에서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6.25 때 피난 가신 분들도 이런 밤하늘을 보셨을까요? 고향을 떠나 남으로 내려가며 이런 별을 보셨을까요? 그분들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셋째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거셌고 배는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노를 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 소리였습니다. 엔진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개 낀 바다 저편에서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또 북한 경비정인가 싶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안개 사이로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회색 배였습니다. 배 옆구리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였습니다. 저기요, 살려주세요.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딸아이와 아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한국말이었습니다. 거기 배.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지금 구조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태극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한국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흰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천장에서 형광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밝은 빛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투명한 액체가 줄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딸아이와 아들이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아,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병원이에요, 아버지. 한국 병원이요. 한국.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신 차리셨네요. 사흘 동안 계속 주무셨어요. 간호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친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의사도 들어왔습니다. 청진기로 제 가슴을 진찰하며 말했습니다. 많이 약해지셨어요. 저체온증의 탈수까지.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는 안전해요. 안전하다.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감시받고, 항상 조심하고,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도시가 보였습니다. 인천이라고 했습니다. 빌딩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고,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밤이 되어도 불빛이 환했습니다. 스문의 시간, 전기가 들어온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병원 식사도 놀라웠습니다. 하얀 쌀밥에 반찬이 서너 가지나 나왔습니다. 고기도 있었고 생선도 있었습니다. 김치는 우리가 먹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천국이에요. 하지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이 쓰는 말이 달랐습니다. 같은 한국어인데도 억양이 다르고 단어도 달랐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처음 듣는 말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정원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를 조사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탈북했는지,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북한의 보위부가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협박하지 않았고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은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었습니다. 하나원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사람, 평안도에서 온 사람, 심지어 평양에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민주주의가 뭔지, 시장경제가 뭔지, 인권이 뭔지 처음 듣는 개념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컴퓨터도 배웠습니다. 46살에 처음 컴퓨터를 만져봤습니다. 키보드를 누르면 화면에 글자가 나타나는 게 신기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청진이 어떻게 됐는지, 장마당은 어떤지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의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여기는 병원비가 공짜래요.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밤마다 아내의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나타나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아이들 잘 지켰어요. 하나원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말투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억양이 너무 강했습니다. 동무, 동지라는 말을 자꾸 썼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친구, 선생님이라고 해요.
50년 가까이 쓰던 말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와 아들은 저보다 빨리 적응했습니다. 젊으니까요. 딸아이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억양을 배웠습니다. 그 한국 드라마 USB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들은 한국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 청소년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불안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받아줄까? 국한에 두고 온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어느 날 상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북한에 가족이 더 계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내의 묘가 있습니다. 부모님 묘도 있고요. 사촌들도 몇 명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북한에 가족이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연좌제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탈북한 것 때문에 사촌들이 고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우리 식구가 모두 죽습니다. 석 달의 교육이 끝났습니다. 졸업식 날. 우리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는 순간 실감이 났습니다. 나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원을 나와서 정착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청진의 바다가 그리웠습니다. 그럼 부산은 어때요? 바다도 있고 탈북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부산. 좋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로 가겠습니다. 2018년 6월. 우리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투룸이었습니다. 방이 2개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따뜻한 물이 나왔고 부엌에는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다. 냉장고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청진의 바다와는 달랐지만 그래도 바다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아이들을 지켰어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과일, 야채, 고기, 생선, 과자, 음료수.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싸. 북한 장마당보다 훨씬 쌌습니다. 그리고 품질도 좋았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한밤중에도 가게가 열려 있었습니다. 라면 하나 사러 가도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낯선 것들이 많았습니다. 부산에서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딸아이는 21살이었지만 배움이 부족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요.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첫 등교하는 날,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들이 저를 놀리면 어떡해요? 북한에서 왔다고.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당해라.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니? 자유를 찾아온 거야.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야, 빨갱이. 북한 간첩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지만 어느 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맞고 돌아왔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제 아들이 탈북민이라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선생님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에게 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후로 조금 나아졌습니다. 몇몇 착한 친구들이 아들을 도와줬습니다. 딸아이는 더 힘들어했습니다. 검정고시 공부가 어려웠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 북한에서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딸아이를 안았습니다. 천천히 하자.
우리 서두를 거 없어. 저도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항구로 갔습니다. 청진에서 부두 일을 했으니 여기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산항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탈북자요? 일단 알아보겠습니다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거절당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10군데를 다녀도 20군데를 다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작은 물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한번 나와보세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뭐 하셨어요? 청진항에서 두두 노동자였습니다. 아, 그럼 경력은 있네요. 일은 힘든데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힘든 일 익숙합니다. 그렇게 저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루 9시간, 주 6일 근무였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10년 동안 못 번 돈을 한 달에 받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울었습니다. 통장에 2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진짜 돈이었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북한에서는 12시간씩 일해도 제대로 된 돈을 못 받았는데 여기서는 정당한 임금을 주었습니다. 첫 월급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고깃집이었습니다. 삼겹살을 시켰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익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고기 먹이고 있어요. 당신도 이런 거 먹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들이 고기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정말 좋아요. 딸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우리는 잠시 묵념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요. 일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친절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으면 처음에는 숨기려 했습니다. 함경도에서 왔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억양 때문에 금방 들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물었습니다. 북한이 진짜 그렇게 힘들어요? 네, 여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김정은 진짜 봤어요? 아니요, 평양 아니면 못 봅니다. 그런 질문들에 대답하는 게 처음엔 불편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별했습니다. 북한 사람이면 빨갱이 아니에요? 빨갱이가 뭡니까? 저도 자유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싸워봤자 제가 손해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았습니다. 회사 동료 중에 김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또래였습니다. 성철 씨,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김형은 진심으로 저를 대해줬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퇴근 후에 소주도 한잔했습니다. 어느 날 김형이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왜 오셨어요? 저는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 한 알 구하지 못해 아내가 죽었다고. 딸이 보위부에 잡혔다고. 그래서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넜다고 말했습니다. 김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여기서는 행복하게 사세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적응했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딸아이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들고 와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저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저는 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딸아이는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북한에서는 못 배운 걸 여기서 배우고 싶어요. 저는 응원했습니다. 그래, 해라. 아버지가 돕겠다. 저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동무라는 말 대신 친구라고 했습니다. 동지 대신 동료라고 했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걸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였습니다. 스마트폰도 샀습니다. 처음 쓸 때는 어려웠습니다. 딸아이가 가르쳐줬습니다. 아버지, 여기를 누르면 전화가 걸려요. 신기했습니다. 작은 기계 하나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뇨.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청진이 어떻게 됐는지, 장마당은 어떤지,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다시 청진에 갈 수 있을 텐데, 아내 묘에 갈 수 있을 텐데, 부모님 묘에도 갈 수 있을 텐데. 어느 날 밤,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부산 해운대 바다였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청진의 바다가 생각났습니다. 그곳에서 보던 바다와 비슷했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여기는 자유로운 바다였습니다.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살아남았구나.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겠다고.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고. 아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딸아이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나중에 탈북민들을 돕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습니다. 공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물류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모든 것들이 그리웠습니다. 지금은 2026년입니다. 한국에 온 지 8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아버지, 저도 누군가에게 받은 도움을 갚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대학교 3학년입니다. 공학을 전공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물류회사에서 일합니다. 이제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 탈북민들, 외국인 노동자들,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합니다. 성철 팀장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합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바닷가를 걷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입니다.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는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54살에 처음 운전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격려해줬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어요. 바다도 건넜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넌 사람이 운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중고차를 한 대 샀습니다. 오래된 소나타였지만 제게는 보물이었습니다. 제 차로 아이들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갑니다. 부산에서 경주까지, 경주에서 울산까지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허가 없이는 다른 도시로 갈 수도 없었는데 여기서는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가끔 서울에도 갑니다. KTX를 타면 2시간 반이면 도착합니다. 서울역에 내려서 명동을 걷고 남산타워에 올라가고 한강을 봅니다.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이라는 게, 우리 땅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명절이면 탈북민 모임에 갑니다. 부산의 탈북민들이 모여서 명절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함경도 음식, 평안도 음식, 황해도 음식,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북한 이야기도 하고 한국 생활 이야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80살이 넘으셨는데 혼자 탈북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북에 두고 왔어요.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다행이에요. 손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온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유, 그리고 자식들의 미래였습니다. 아내 생각은 여전히 많이 납니다. 특히 밤이면 더 그립습니다. 여보, 잘 지내요? 아이들 잘 크고 있어요. 딸은 대학도 졸업했고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작년에는 아내를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부산의 작은 절에서요. 북한에는 아내의 묘가 있지만 갈 수 없으니 여기서라도 지내야 했습니다. 딸과 아들이 함께 절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통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탈북민 모임에서, 교회에서. 통일이 될까요? 누군가 묻습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되어야죠. 언젠가는 되겠죠.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청진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아내 묘에 갈 수 있고 부모님 묘에도 갈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뛰놀던 골목도 걷고 바닷가도 가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통일되면 청진 가볼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희 어머니 묘에 데려가고 싶구나. 할머니, 할아버지 묘에도 가고.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들은 17살에 탈북했으니 엄마 기억이 희미할 겁니다. 착하고 강한 분이셨어. 너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셨지. 새벽 3시에 일어나 두부 만들고 추운 겨울에도 장마당에 나가셨어. 너희 밥 먹이려고. 이야기를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한국에서 가장 감사한 건 자유입니다.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교회에도 다닙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여기서는 자유롭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느님,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처음 왔을 때 생활용품도 주고, 일자리도 알아봐 주고, 아이들 공부도 도와줬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당연한 거죠라고 말했지만, 저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가끔 방송에도 나갑니다. 탈북민 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PD님이 말했습니다. 성철 씨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북한을 이해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느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응원합니다. 통일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딸아이도 자기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바다, 여행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청진에서 부산까지 온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학교에서 교재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지 오래됐지만 정식으로 귀화 절차를 밟았습니다. 태극기 앞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선서문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투표권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공무원이 될 생각은 없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입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북한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말할 자유도, 움직일 자유도, 믿을 자유도 없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에 있는 2,500만 명도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배불리 먹고, 하고 싶은 공부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당연한 것들을 누려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북한의 실상을, 탈북의 어려움을,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말할 겁니다. 제 이야기가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통일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밤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도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통일을 이루게 해주세요. 아내에게도 말합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요. 통일되면 꼭 갈게요. 당신 묘 앞에 무릎 꿇고 절할게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계속됩니다. 이 자유로운 땅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통일된 조국에서 청진 땅을 다시 밟을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유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평화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북한의 동포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